이재명 대표 지난 수요일에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결론이 나왔는데 네. 이 판결을 딱 접하는 순간 두 분의 느낌 어떠셨는지 우리 봉 위원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예, 일단은 저도 그날 이제 서초동 현장에서 좀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예.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게 이제 뭐 저도 변호사는 아니다 보니까는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을 좀 지켜보고 했었는데 솔직히 변호사님 예상하셨습니까? 이게 저는 뭐 예상하고 완벽히 다 뒤집어질 다 거다. 그래서 이것들에 이제 대해서 저같이 예상한 사람이 네. 좀 적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적었죠. 완벽하게 네. 뒤집어지는 게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도 예.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는데 참 보면서 감개무량했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서초동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격하시는 거 보면서 예. 사필 규정이라는 한마디 대표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장면이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나와서 지지자분들한테 이제 인사하고 네.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는 장면입니다. 예. 자, 우리 임 차장님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쟁점이 두 가지였잖아요.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백현동 건에 대해서 국토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에게 협박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예. 사실 그 부분이었는데 제가 집중했었던 거는 김문기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김문기 건은 그렇게 넘어갔고 제가 집중했었던 거는 백현동 건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1심 때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진짜로 협박을 받은 게 맞느냐 아니냐, 사실 이런 차원으로 논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1심 때는 그러면 협박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예. 돼서 결국에는 1심 때는 그게 유지가 나와버렸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논리들이 파회가 된 거죠. 제가 가장 좀 감동을 받았었던 내용이 뭐냐면 2018년에 이재명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토론에서 그 친형 그 강제 입원과 관련돼서 예.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가 그 나왔죠. 무죄가 나왔었죠. 그때 이제 전원합의체로 무죄가 선고가 나왔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판례를 만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우리가 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좀 헷갈려뒀으니까 이참에 한번 다 같이 정리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인 굉장히 거잖아요. 중요한 판결들을 이제 전원합의체로 정리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때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되는 표현이 허위 사실인지 의견 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에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근데 1심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해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는 이걸 인정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판례가 이재명을 살린 거다. 아하. 네, 이런 판례가 없었다면 아마 2심 때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좀 짜릿했던 그런 기억이 짜릿했다. 있습니다. 아니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했던 그 하나의 대목이 그 법원이 사실은 2심에서는 사진 조작을 인정을 했어요. 네. 이 굉장히 저는 올바르게 바로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재판부가 지금은 뭐 사실 지기현 부장판사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도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네. 법원이 구속영장을 네.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법원의 명예가 뭐 땅바닥에 거의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서울고등법원에 아주 경력 있는 이 항소심의 재판장들 3명의 대등재판부가 상당히 좀 용기 있는 재판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제 보세요? 일단은 사필 규정이라는 말 그 자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사진을 조작했다. 뭐 확대밈이 나온 그 그 근거도 근거. 이제 이거 여기서 예.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법 리스크로라는 이야기로 따라다녔던 그 내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윤석열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흔들기 위해서 예. 계속해서 기소를 하고 했던 내용들 이 해소됐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그 내부적인 내용들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제가 알기로는 2021년 이후인가요? 그 낙선자가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유죄를 받은 게 허경영 씨밖에 없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징역형이 징역형을 그렇죠, 받았던 징역형이. 게 예, 밖에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세부 내용들도 이제 허경영 씨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자면 허경영 씨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양자다.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리고 내용인데 이제 상습적으로 했죠. 네, 상습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거의 이야기들이 그거와 비슷한 형태로 비춰질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을 가졌었었는데 어쨌든 예. 재판부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재판부에 대한 뭐 판결 진행 과정 네. 이건 우리 임 차장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항소심 재판부. 네, 항소심 재판부 관련돼서 제가 또 이제 조작과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조작이라고 하는 거를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왜곡을 해서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이거는 고의성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의도성이 네. 있어야 되죠. 의도성. 의도성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조작을 어이쿠 내가 실수로 조작을 해버렸네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김문기 씨에 대한 아느냐 모르느냐 이 쟁점들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사실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다. 예. 확대가 조작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재판부가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 네, 그리고 게다가 그렇죠. 1심 판사의 이 판결도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거는 정말 1심 판사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한 평론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본인이 이제 이 선고문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느낌이 이제 재판부가 검찰한테 이거는 왜 기소를 한 거야? 라는 이제 핍박을 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못됐다라는 애초에 거죠. 기소 사유 자체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기소를 했고 이걸 가지고 몇 년을 질질 끌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법리적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약간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이제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고를 받고 이제 나오자마자 처음 했던 얘기가 딱 두 마디 본인의 선고에 대해서는 딱 두 마디 정도 하고 바로 그 이후에 이제 산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예. 이재명 검찰과 윤석열이 이재명 한 사람 잡기 위해서 투입했을 그 국력을 산불 예방을 하거나 경제를 살리는데 투입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예. 비판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본인의 선고 자체가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했고 정치권에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결국 그런 큰 산을 넘고 나서도 이제 국민들부터 생각하고 또 나라부터 예. 생각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찡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결국 또 뭐 연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또 산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됐고 이재명 대표도 내려가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날개를 단 김에 이제 이 대한민국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주는 여러 목소리들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이 이재명 대표의 판결 자체도 일단은 그 주목을 많이 끌었습니다만은 네. 사실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이 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 원래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판결이 이제 더 뒤에 나오는 게 원래 맞죠.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이 너무 지금 끌어오다 보니까 뭐 그렇죠. 원래 예상은 그렇게 지금 아니었죠. 이재명 대표 사건보다 더 뒤로 가버렸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지금 자아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 무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헌법재판은 완전히 별개입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네. 지금 이게 윤석열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많이 짚어보고 있거든요. 네. 임 처장님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 주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시는 또 보좌관 선배들이 있습니다. 예. 또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나마 탄핵 찬성에 발을 걸쳤었던 의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대부분 탄핵 반대로 돌아선 상태다. 돌아섰다. 왜 그러냐?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로 인해서 어차피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어대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SNS를 보면 친한계로 불려진 박정훈 의원 있지 않습니까? 박정훈, 네. 석파갑. 예, 박정훈 의원이 자기 SNS에다가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까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아하.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국힘의 파면 기각 그리고 각하 주장은 가면 갈수록 더 거세질 겁니다. 계속 세이브 코리아 가서 소년보한테 조아리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계속 광화문으로 나오시라고 사람들을 독려하게 될 겁니다. 헌법 정신하고 법치주의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내다 갖다 팔아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첨예하게 대립하도록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살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헌법재판관 8인 중에 기각이나 각하 쪽에 기울어진 재판관들이 더 추진력을 얻고 또 정무적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까지 좀 걱정이 있다. 네, 걱정이. 뇌피셜 그런 네. 것이고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탄핵 심판의 결정이 지금 너무 늦어지고 네. 있고요. 또 사안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너무 명확한 사안. 국민들이 지금 다 파면을 원하고 있고 심지어 어제 나온 갤럽 조사를 봐도 뭐 국민들의 뭐 대다수가 지금 네. 파면을 빨리 원하고 있는데 헌재는 결정을 미루고 있고 네. 또 심지어 이재명 대표 판결을 본 지금까지도
선고 날짜를 안 잡고 있단 말입니다. 네. 네. 우리 봉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거 헌재 도대체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장윤선 기자께서 예. 이제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헌재가 굉장히 엄청난 고심을 하고 내부적인 판결을 통해서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예. 추측들과 유추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장윤선 기자가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약속들 다 잡고 있고 카톡 다 보고 모 재판관께서는 이제 사모님과 함께 테니스 대회에 이제 나갈 계획까지 잡고 있는 걸로 어허.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들을 보면 그 내부에서 뭔가 판결이 미뤄지는 이유 자체가 내부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계속해서 이제 선고를 지연하고 국민들 눈치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하기 위해서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자체가 또 정치질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걸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제 판결도 다 버렸는데 근데도 선고를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참 이걸 우리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임 처장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4월 뭐 18일에 한 해 만에 뭐 이렇게 뭐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만에 28일설인가 6일설인가 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여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구체적인 선고 날짜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의미가 없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희 이제 지지난주 봉거른 위원장께서는 뭐 예, 방송- 앉혀주신다는. 예, 앉혀주신다는. 안 했던 근데 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3월 14일 선고 예상했었는데 다 다 틀려버렸습니다. 틀렸죠. 예. 그때 이제 3월 초에 한다 그랬다가 3월 14일에 한다 그랬다가 이제는 또 4월 중순으로 넘어가잖아요. 애초에 헌재에서는 중요한 거 먼저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선출 원칙을 했어요. 예, 그렇죠. 그때 감사원장 했고 서울지검장 했고 한덕수 총리 사건 먼저 선고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언제 되는 겁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닙니까? 뭔가 의도성이 이게. 있다. 예, 헌재가 예. 이제는 좀 철통보안 지키는 데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왜 늦어지는지 소상히 설명할 때다. 예. 그러니까 헌재가 무슨 염라대왕 옥황상제도 아니고 재판관들은 절대적인 심판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법률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국민들이 일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궁금하다. 어느 정도 일처리가 되고 있냐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랬는데 지금 헌법재판관분들은 본인의 위치를 좀 자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일단 예, 봉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박근혜 탄핵 때보다 훨씬 더 법리적으로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불법 계엄이라는 것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내용들은 다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란 행위가 위헌이냐 아니냐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물론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예. 그 내용에서 좀 힌트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을 기각시킨 이유가 국무회의를 열거나 뭐 이런 내란을 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예. 내용이 주 논점인데 그 적극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바꿔서 말하면 어허.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탄핵 심판의 인용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사실 이해할 수가 좀 없고 사실 단순히 헌법재판관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헌재에서 그냥 본인들 테니스 치시고 뭐 사적인 연락은 다 하시면서 하루하루 늦추고 있는 이 시간 동안 국민들은 다 죽어나고 있다. 아, 국민들 속이 정말 네. 타들어가고 속이 있어요. 타들어가고 그렇죠. 있고 예. 실질적으로 뭐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다고 하고 매출 맞습니다. 반토막 났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이 빨리 인용이 되고 나서 뭐 조기 대선을 치르던 뭐가 됐던 이제 국가가 좀 정상화돼야 되는 정상화됐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가능한데 예. 이런 것들도 하루하루 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헌법재판관 분들이 자각하셔야 된다. 예, 네. 자각하셔야 네. 된다.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하도 이제 우리가 뭐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네.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또 한덕수 권한 대행을 피청구인으로 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또 가처분까지 지금 네. 됐다 이렇게 얘기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임 처장님?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다른 것보다도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시 지위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2번이나 선고를 했어요. 행정부에 2번이나 경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명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확인을 2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권한쟁의 한 번과 네.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도 위헌인 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2번. 그러니까 2번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2번이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거는 임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체가 예.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거다. 어허. 그거랑 다를 바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예. 내란 맞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한다 했을 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요. 대선 일정 정하지 않는 겁니다. 한덕수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예, 불복하는 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마은혁 임명하라는 헌재 판결에 좀 콧방구나 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걱정이 된다. 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시 지위를 무조건 가처분을 인용을 해야 된다. 헌재가. 예. 예, 그래서 4월 18일 전까지는 어차피 지금 간이 변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월요일, 수요일에 1, 2회 변론 한번 하고 한두 번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 판결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일주일 내로 초스피드로 때려버리면 되는 스피드 거죠. 있게. 네. 예. 근데 그거를 초스피드로 할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미뤄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생각이 하는데. 날릴 수 네. 있죠. 네, 좀 예. 회의 좀 이제 그런 안타까운 아니, 생각이 기대가 없는 거예요, 현재.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네. 들죠. 예. 예, 네. 우리 봉 위원장님. 예, 그리고 이제 대선 불복 이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판결 불복도 말하는 그렇죠. 거죠. 판결 불복을 하고 대선 조기 대선 자체를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대선이 치러지지 않게끔 한다. 뭐 이런 해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저희 얘기할 때도 약간 그 뭐 정치가 너무 미모화됐다. 예. 정치가 너무 희화화됐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에 내용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대선 불복도 사실 아니 그 판결 불복과 조기 대선 공지를 안 하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헌법 위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위헌이잖아요. 날려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미 내란을 획책하고 내란을 저질렀던 정당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믿고 싶지 않지만 예.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이 정치 얘기를 할 때 딱 2마디 한다고요. 미친 거 아니야? 첫 번째. 이걸 진짜 한다고? 이게 2번째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적이 되고 네, 있어서. 진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이건 자.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예. 네.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신경 안정제를 투약을 좀 해드리자면 네. 일단 우리는 파면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해서 변수를 생각하면 사실은 앞에 동력이 안 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파면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두 분께서 염려하신 뭐 선거일을 안 잡는다든지 뭔가 또 다른 차원의 불복의 태세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건 여론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다. 근데 결론에서 선거일을 안 잡긴 어려운 것이 파면이 나와버리면 국민의힘의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꿈틀거리는 욕망, 네. 꿈틀거리는 용광로 같은 욕망 이게 네. 분출돼 나오기 때문에 일단 파면에 넘어가면 네, 네. 또 그렇죠. 한 번 이건 국면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더 파면에 더 네. 우리가 힘을 네. 더 모으는 그렇죠. 것이 맞지 않을까. 슬쩍 네.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제 욕망이 많아요 그분들이. 네, 한동훈 캠프 내부에서 뭐 네 분이 있었다 이런 아니, 이야기도 지금 들리더라고요. 캠프도 만들었다 그래. 네. 약간의 나름의 네. 캠프까지. 저는 네, 오세훈 욕망이 캠프 있습니다. 네.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얘기하지 네.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혹시 모릅니다. 네. 알고 있어요. 예. 원래 알고 공식적으로 있다. 캠프를 가동하면 안 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알고 있대요. 근데 알고 혹시 있다고 저기 하니까 그냥 알고 이거는 있고 꿈꿨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네. 꿈꿨다고. 나는 꿈꾸신 걸로. 말을 꿈에서 들었다. 예. 예. 꿈속에서 네, 들었다. 꿈속에 들은 예, 것 예, 같다. 꿈꾼 거죠? 예. 예, 꿈꿨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염두는 하되 네. 너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건 또 국면이 바뀌면 네. 또 바뀐 동력이 생기니까요. 네. 자, 오늘 또 헌재를 저희가 지금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근데 정말 좀 이거 그냥 변론으로 네.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네. 애국심이 투철하고 네. 진짜 막 가슴이 타들어가거든요. 네. 저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탄핵이 너무 지금 결정 안 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쵸. 제가 아침 방송 끝내고 이 지나가다가 토스트를 좀 사 먹었어요. 근데 토스트도 이제 요즘에 뭐 매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 길에서 그거 노점을 하시는 맛있죠. 분들도 예. 계시잖아요. 여의도에도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맛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아주머니 토스트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노점에서 10년을 하셨대. 10년을. 네. 근데 이분이 같은 자리에서 10년을 토스트를 이제 해 오셨는데 말이 됩니까? 10년 동안 4시간 자면서 하루도 못 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10년간도 너무 힘들게. 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최근에 들어서 아무도 토스트를 안 사 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분도 이 판매하시는 분도 너무 힘드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사 먹던 토스트를 안 사 먹는 그 심정도 또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네. 근데 정말 나라가 지금 네. 진짜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이거 헌법재판관들 뭐 하고 있냐? 안 들리냐? 이 아우성이 우리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임 처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정말 이거 들어야 됩니다, 정말. 네, 저희 어머니가 네.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을 하십니다. 아 의류. 예, 의류 매장. 거기서 옷을 예. 파세요. 파시는데 공치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날. 장사가 아예 안 되는 아하.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 오면 많이 오는 거다. 이렇게 예.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를 증명하듯이 자영업자들의 평균 연소득이 2020년과 대비를 해서 250만 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해요. 어허. 그러니까 2020년 말에는 연 3,983만 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3,736만 원으로 줄었다. 그리고 평균 대출 같은 경우는 원래는 2억 500만 원이었거든요. 예. 평균 2억 500만 원에서 2억 2,900만 원으로 늘었다. 빚이 는 거죠. 예, 빚이 굉장히 예. 늘어난 거죠. 2022년 2분기에 비교하면 3배 이상 느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더 충격적인 거는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 수가 얼마냐? 예. 15만 명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취약 자영업자 차주가 43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대출이 125조 원이에요. 예. 국가 경제의 최하부 최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민들, 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내수시장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진짜 잃어버린 30년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타락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눈치 보는 이 상황, 이 전반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국민 경제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게 아니라면 예. 부디 현명한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내려주셔서 전국을 안정화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서민의 한 명으로서 자영업자의 아들 중 한 명으로서 예. 그렇게 아니,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싶은 지금 현실의 마음입니다. 심각성을 우리 임 처장님이 짚어주신 건데 우리 봉 위원장님도 진짜 헌재 재판관들에게 네. 좀 들으시라고 한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네. 굉장히 신음하고 있고 본인들이 그냥 정치적 계산하시면서 하루하루 늦추는 게 본인들한테는 그냥 하루하루일 수 있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삶의 타격으로 다가온다는 예.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지는 되게 가까운 지인의 부모님이 이제 편의점을 하시는데 예. 편의점도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반토막. 네, 편의점도. 그러니까 아하. 편의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필품을 사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지장이 있을까 여부에 대해서도는 사실 좀 회의적이었었는데 실제로 생필품을 사는 것까지도 이제 국민들이 아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 하면 국민들이 마음이 아프고 뭐 이제 뭐 계속 분노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 소득이 줄어들고 뭐 자영업자들과 이제 상생해서 뭔가 이제 소비를 줄인다. 요런 이야기들이 논리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 국가 정상화가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아하. 기본적으로 외국과 교역을 해서 무언가를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나면 어쨌든 그 회사에 일하는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좋은 분위기에서 회식도 하고 뭐 이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연말 연초였는데 이제 이런 회사 눈치 보이니까 외식하러 못 나가는 거죠. 회식도 못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 죽는 거고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논리 구조로만 생각을 해봐도 자영업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박살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기본 현실이 그렇고 국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책임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명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나쁜 결정은 우리가 좋은 결정할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결정할 수도 있는데 가장 최악의 결정은 결정을 미루는 결정이다라는 그쵸. 말도 네. 있습니다. 이 정말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 또 우리와 같은 정말 이런 뭐 서민 중산층 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허리인데 네. 허리가 지금 절단나고 끊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허리를 다치면은 어떻게 뭐 거동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지금 허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에 맞게 무게감 있게 저는 빠르게 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거 뭐 당연한 걸 국민들이 요구하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생업도 지금 바쁘고 힘든데 저는 빠르게 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예. 정말 이번 달 넘기지 마십시오. 네. 정말로. 본인들이 하시는 게 단순히 법리적 검토만 책 보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현실입니다. 네, 현실. 온 국민들의 삶이 달려 있고 자영업자들의 삶이 달려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이거는. 직시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